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50대 여성이에요. 어려서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인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어른들의 말이 법인 줄 알고 따랐어요. 뭐 한눈에 봐도 나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옛 고향 친구의 손자였는데 집도 대대로 가수원을 하고 물려받은 재산이며 땅이며 많은 노다지 집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절 처음 보자마자 바로 한눈에 반했는지 바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결혼이란 다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어른들의 말을 순순히 따르고 결혼을 했어요. 사실 그 시점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얼른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하기도 했거든요. 저 역시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훤칠한 남편을 보자마자 얼마나 좋던지 아직도 그때가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나름 저도 유복하게 자라온 환경이라 살림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밥은 먹고 살래? 시집은 보낸다마는 엄마는 진짜 이것저것 다 걱정이다. 시어른도 계실 텐데. 다 가서 배우면 되지. 엄마도 시집 오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다며. 근데 지금은 잘하잖아.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걱정 마. 그래, 그럼 다행이지. 아무쪼록 시어른들 말 잘 듣고 집안에 큰 소란 안 나게 네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 알겠지? 당연하지. 나만 믿어. 그나저나 엄마는 나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안 그래? 내가 종종 놀러 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도 무거우리란 것도 전 잘 알고 있었죠. 다행히 시어른들이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셔서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얼마 안 있다가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처음엔 굉장히 잘 맞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굉장한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여자 문제도 많이 일으켰었고 집안의 재산을 생각해서 일도 게을리하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하면 달라질까 생각했던 시부모님도 결혼 후 똑같은 남편의 모습에 저에게 새삼 미안해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처음엔 적응도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막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를 만난 후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고 그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저에게 막말을 일삼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니 여자 문제는 제가 딱히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당연히 믿었었죠. 그것이 부부의 미덕이라 생각했거든요. 미안하다 아가야.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돼가지고 아무리 혼내고 달러봐도 소용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 아니에요. 어머님도 하실 만큼 하시는데요, 뭐. 본인 하기 나름이죠. 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성훈 씨도 정신 차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철저히 네 편인 거 알지? 우리 성훈이 너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란 애야.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저야 감사하죠. 어머님 아니었으면 아마 이 집에 시집 온 걸 후회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 정도예요.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했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남편을 굉장히 좋게 봤던 면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본심은 안 그런데 그냥 원래가 표현 방식이 저렇게 무뚝뚝하구나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남편은 더욱더 망나니처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누구랑 술 마신 거야? 누구랑 마셨길래 이 아침에 들어오냐고. 어른들이랑 다 같이 사는 집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상관인데? 마누라 노릇한다 이거냐? 나한테 신경 꺼.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알겠어? 나한테 간섭하지 마. 뭐? 간섭이라니? 우리 부부야. 어떻게 내가 당신 귀가 시간 같은 거 얘기도 못해? 그럴 거면 결혼 왜 했어? 왜 했냔 말이야. 그만 땡땡거려. 결혼은 너 혼자 했냐? 나도 너한테 불만 많다 이거야. 아주 쟤 혼자 피해자인 것처럼 맨날 땡땡거리고 있어. 그래, 오늘 다 말해보자. 그렇게 불만이 많으셔? 뭔데? 말해봐.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불만이 있는지. 그 순간 남편이 뺨을 내리쳤어요. 남편은 저와 싸울 때 혹시라도 저에게 말발이 딸리거나 할 말이 없어질 땐 저렇게 손찌검도 하는 일도 허다했어요. 처음 손찌검을 당한 날은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집을 나왔죠. 막상 집을 나오니 정말 갈 곳은 마땅치 않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온 모습을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 하실 거고, 집이 아닌 다른 곳을 가자니 갈 데가 없었고요. 그렇게 집 근처 카페에서 울고 있던 저였죠. 저를 하루 종일 찾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아이고, 어디 갔었어? 내가 미안하다. 성훈이 대신 사과할게, 어? 곱고 고운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어머님이 뭐가 미안해요. 성훈 씨가 잘못한 건데 그이는 제가 집을 나가도 잠만 잘 자고 있죠? 정말 결혼은 괜히 했나 봐요. 아니야. 성훈이도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꾸나. 네 집이 저기 있는데 어딜 나와. 나가도 그놈이 나가야지. 시어머니는 절 그렇게 한참 동안 달래시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들을 먼저 꾸짖었어요. 그런 남편은 어머님 앞에선 찍소리도 못했었고 늘 저에게 사과를 했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매번 반복되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머님에게 너무 고마운 나날이었어요. 어머님만이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거든요. 참 감사한 분이죠. 얘, 어디 여자를 때리니? 너 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새아기, 괜찮니? 아휴, 내가 못 살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그럴 거면 나가 죽어 이 녀석아. 지형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는 놈 같으니라고. 어휴, 망신스러워.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다시 한번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네가 쫓겨날 줄 알아. 무일푼으로, 알겠어? 새아기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라. 어디 망신스러워서 남자가 힘쓸 데가 없어 여자를 때려? 어휴, 창피하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항상 부부싸움에 있어서는 시부모님은 오로지 제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싸움이 날 때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나무라셨죠.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겐 하나뿐인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남편과는 정반대로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효자에
공부도 잘해 의사가 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의 낙이었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형과 비교되는 남편은 아예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자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비교가 됐으니까요. 미안해요, 재수씨. 저희 집에 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요. 저놈이 철이 없어서 재수씨한테 걱정거리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온 가족이 이렇게 제 편에 서서 말씀해 주셔서 전 더 든든한걸요. 성훈 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곧 있으면 제가 외국에 가야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하네요. 어머니도 재수씨 걱정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재수씨. 이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고 살았죠. 다행히 시댁 식구들 모두 정말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남편이랑은 절대 다시 만나긴 싫다가도 시댁 식구들은 또다시 만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이 삶에 익숙해질 때쯤 전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과 쏙 빼닮은 아들이었죠. 처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도 얼마나 좋아하던지. 철없던 남편도 이제 아이 아빠가 되었으니 조금 더 가정적이 되려나 싶은 마음에 저조차도 기대되는 나날이었어요. 아, 이게 내 아이러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알면 됐어. 우리 아들 보고 잘해줘.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말해줘서 고맙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알겠지? 그동안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우리 아들 얼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이렇게 멋지게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아이를 낳고 나니 남편은 조금 변한 듯 했어요. 일도 대충대충 하던 사람이 이제는 착실하게 일도 하려고 하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3, 4개월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일을 잘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중간에 집에 오기 시작했죠.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아이가 태어났으니 당연히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도 싸늘히 식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하던지. 도저히 못해 먹겠네. 나랑 안 맞아.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미리 재산 하나 좀 떼어주면 장사나 시작해 볼 텐데. 그것도 쉽지 않고 진짜 죽겠네. 엄마가 당신 예뻐하시니까 당신이 말 좀 해보면 어때? 그래도 나도 나름 아빠인데 뭐 하나 번듯하게 꾸려나가야 하지 않겠어? 난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안 맞아. 어찌나 떽떽거리는지. 일하는 게 다 그렇지. 어떻게 내 입맛에 딱 맞추겠어? 그리고 자기도 그런 걸 이겨내야지, 안 그래? 잘할 수 있잖아. 네가 뭘 알아? 도움 줄 거 아니면 신경 꺼. 어휴, 짜증나. 내가 너라면 남편 위에 엄마 구슬려서 한미천 받아내겠다. 역시나 남편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말고 하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점점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 다시 예전의 남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느 정도 여윳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계속 두고 보시다가 어머님도 내린 결단이었죠.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애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뭐 가게 하나 하고 싶다고 했지?
애비랑 잘 상의해서 해봐라. 네?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달이 생활비도 주시는데 가게 차릴 돈까지 어머님 넣어두세요. 정말 괜찮아요. 네 얼굴 봐서 주는 거야. 애비만 생각하면 절대 안 주지. 우리 손주랑 너 봐서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가게 하나 해봐. 감사합니다. 그이가 참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 가게 하나 하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어머님은 저와 제 아들을 생각하여 가게 하나 낼 돈을 턱하니 주셨고, 전 이 돈을 받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남편에게 돈을 주니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린 듯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전 속는 셈 치고 이번에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휴대폰 대리점을 하나 내고 그렇게 원하던 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본인 가게를 차렸으니 더욱더 아빠의 모습, 가장의 모습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었거든요. 거봐. 엄마가 나는 안 믿어도 너 얼굴 보고 주신다고 했잖아. 고맙다. 네가 나한테 도움되는 날도 있네. 안 그래? 어이구, 열심히나 해. 어머님 실망시키지 말고 그렇게 원하던 자기 가게 만들었으니 정말 이악 물고 해야 해.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안 맞는 거지. 내가 운영하면 또 얼마나 잘하는데. 걱정 말고 넌 내조나 잘해. 저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남편을 도와 휴대폰 매장을 도와주었어요. 처음엔 참 바쁘게도 지냈고 장사도 제법 잘 되어 시부모님을 볼 면목도 생겼죠. 시부모님도 이제서야 둘째내가 잘 풀린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남편도 점점 가게가 잘 되자 본인도 어깨가 으쓱한지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참 좋기도 했고요. 그네도 외국으로 무슨 교환교수인가 해서 갔는데 그나마 둘째 너네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게요. 아주버님 없으면 어머님 얼마나 적적하실까 했는데 그나마 태용 아빠가 이제 좀 열심히 해서 다행이에요. 뭐 큰애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걱정도 안 했어.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잘못이지. 둘째는 내 아픈 손가락이야. 내가 어려서 너무 혼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 내가 죄인이지. 에휴, 너한테도 미안하다. 저런 애를. 그렇죠. 어머님 마음이 오죽하셨겠어요. 제가 옆에서 뒷바라지 잘할 테니 어머님도 한시름 놓으세요. 아셨죠? 제가 태용 아빠 더 열심히 하는 거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시고 어머님 건강만 살피세요. 그렇게 점차 저희 집도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가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고 하죠. 저희에게도 그런 불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던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시어머니가 몸져 누우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리기 시작했죠.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가게 직원을 구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기도 했고요. 모쪼록 어머님이 빨리 쾌차하시고 남편도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잘 되기만을 집에서 바라고 바랬습니다. 어머님을 케어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평생 어머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컸었기에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이죠. 힘들겠다. 나 때문에 내가 거동이 이렇게 갑자기 불편하게 되니까 너한테 체면이 안 서. 평생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으면서 이제 나까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빨리 죽어야 네 마음이 편할 텐데. 아휴,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어머님이 제 옆에서 든든히 있어주시니까 제가 버티는 거죠. 어머님을 위해 전 정말 뭐든지 다 했어요. 워낙 어머님이 주신 사랑이 고귀한 걸 알았기에 이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어머님은 점차 더 불편하게 되어 제가 분유 수발까지 들게 되는 날도 허다했죠. 하지만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요즘 좀 수상하더라고요. 핸드폰에 있는 통화 목록을 지우기도 하고 주말마다 외박을 일삼기도 했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떠보았지만 그때마다 일하느라 힘들다고 하는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 참았어요. 하지만 아들로 인해 남편의 수상한 행각은 들통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 바람에 아들을 이용했다는 것도 화가 났죠. 아니, 나 핸드폰 누나랑 아빠랑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 먹었다. 아, 맞다. 아빠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핸드폰 누나라니? 아빠 회사 직원 누나 말하는 거야? 셋이 돈가스 먹으러 갔었어? 근데 왜 말하지 말래? 아, 아빠가 그냥 이런 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래. 그리고 그 누나가 아빠한테 막 자기라고 했다? 근데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그랬어. 엄마,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야. 어? 아들의 한마디에 청천벽력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 바람에 아들까지 대동하다니. 그리고 아들의 입막음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화가 났어요. 결혼 후 술을 먹고 일을 안 나가거나 이렇게 속을 썩인 적은 있어도 바람으로 속을 썩인 적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충격적이었죠.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간병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울어? 무슨 일 있냐? 혹시 성은이가 뭐 잘못한 거야 또? 아유, 이놈의 새끼. 내가 그렇게 누누이 말했는데. 어머님, 저 진짜 어쩌면 좋아요? 성훈 씨, 이제 바람도 피워요. 대리점 직원이라는데 어쩌면 좋아요? 저 어떡할까요? 아유, 진짜 못 살아.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울지 마라. 내가 미안해. 내가 이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해하시며 달래주셨죠. 하지만 전 그럼에도 마음이 아파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실망시키는 게 이번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뭔가 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것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전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날 남편네 대리점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곤 놀라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웬일이야? 엄마는 바쁜 시간 아니야? 말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모가차랑 커피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너나 처먹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아주 둘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구나.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하니까 좋았니? 아들한테 입막음까지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는 줄 알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가 미친 듯이 남편에게 따져대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상간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거 말하려고 엄마도 내팽개치고 온 거야? 아니, 집구석에서 가만히나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대? 뭐? 나대?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아, 자그마치 13년이야. 너랑 결혼하고 언제 한번 나 행복하게 해준 적 있니? 어머, 사모님, 은근 로맨스 바라는구나. 부부는 그냥 부부죠. 뭘 그런 걸 바래요? 어차피 사모님도 그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편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혼당하면 뭐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처박혀 있으세요. 상간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댔죠. 남편도 말리고 상간녀도 얼마나 악을 써댔는지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매달리고 싸우다 제가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은 다신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내보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상간녀 앞에서 얼마나 체면이 안 서던지. 집에서 얘기해. 손님 떨어진다. 여기가 어디라고 가장 체면 안 서게? 얼른 가. 택시 타고 가.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래? 우리 태영이 생각은 안 하는구나. 빨리 정리해. 안 그러면 알아서 해. 남편은 절 쫓아내듯 내쫓았고 전 울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눈치만 살피시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셨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니 어머님에게 죄송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쇠약해지신 어머니한테 또 못 볼 꼴만 보여드린 것 같아 얼마나 죄송하든지. 하지만 그날은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마음 아프실 텐데. 근데 저 이제 그 사람이랑 살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저 이혼할까 봐요. 이혼이라니. 네가 왜 이혼을 하냐? 그년놈을 작살내야지. 네가 왜? 아이고,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 썩을 놈의 자식을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애를 생각하면 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내가 설득해 볼게. 내 말은 잘 들을 거야. 너한테는 내가 죄인이다. 어쩌다가.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어머니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절대 들을 위인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충격인진 몰라도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너무나도 미웠지만 저에게 최선을 늘 다하신 분이었기에 시어머니만은 제 손으로 끝까지 모시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끝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거의 막판에 가서는 어머님이 저까지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쇠약해지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귀엽기만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이 많이 안 좋아지자 조금은 잠잠했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이제 좀 반성하는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의 간병을 하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제 옆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이 되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렇게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할머니, 죽지 마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엄마, 이제 할머니 없는 거야? 거짓말. 할머니, 일어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부랴부랴 남편과 미국에 있는 시숙에게 얘기하여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차례차례 준비하고 있을 때 장례식장 전광판에 며느리 옆 이름을 그 핸드폰 가게 상간녀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겠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장례식에 도착하여 상복을 입는 것을 보자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 지금 며느리라고 한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태영이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너도 생각이 있는 년이니? 지금 이게 둘이 뭐 하는 짓이야? 아, 진짜 당신은 정말 갱생불가의 인간이구나. 정말이지 최악이야. 넌 간병인이지 아니었나? 나한테 너는 그냥 엄마 간병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 이제 사람들 조문 올 건데 좀 빠져야 하지 않겠냐? 며느리가 둘이면 웃기잖아. 간병인은 빠지세요. 이제 너랑도 끝이야. 어머, 어떡해요? 뭐 오빠한테 얘기해서 양육권, 친권 다 가져가요. 저야 오빠랑 새 출발하면 그만이니까. 그래, 다 가져가. 그냥 내 눈앞에서만 사라져라. 이제 네 꼴 보기도 지긋지긋하다. 얼른 나가. 네가 상복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주 돌았구나. 너네가 날 물로 봤어,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쁜 것들. 너네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버러지 같은 것들. 전 분이 안 풀려 남편과 상간녀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요란을 떨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끌어내려고만 했어요. 그렇게 망연자실 앉아서 울고 있을 때 급하게 귀국한 시숙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전광판에 며느리 이름을 보고 크게 대로하셨죠. 시숙은 곧장 저에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우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의 편이 돼주겠다고 옆에서 말을 하였어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요. 재수씨, 미안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울지 말고 일어나세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저까지 저기 들어가면 조문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머님도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닐 테고. 저희 집 며느리는 재수씨 한 사람뿐이에요. 엄마가 인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랑 같이 들어가요. 일어나세요. 저를 부축해 빈소로 들어간 시숙은 도착하자마자 제 남편의 뺨을 날렸죠. 그리고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주 크게 웃더라고요. 전 순간 제 눈으로 뭘 본 건가 했고 한편으론 시숙한테 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숙은 저의 편이었거든요. 한심한 새끼. 너까지 게 재수씨 없으면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내 동생이지만 이젠 연을 끊어야겠다.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재수씨가 우리 집에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마지막 남긴 유서야. 변호사가 나한테 보낸 거야. 마지막까지 널 얼마나 못 믿었으면 미국에 있는 나한테 이런 걸 보냈겠어?
한심한 놈. 이제 끝이야, 니까 것들은. 알겠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이 말을 끝으로 시숙은 어머님이 남긴 유서를 펼쳐보았죠. 그 유서에는 모든 재산의 반을 아주버님 그리고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1원 한 장 남기지 않았죠. 아, 가게 빼고는요. 순간 남편은 아닐 거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상간녀 또한 입이 떡 벌어져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무리 어머님이 절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뻐하셨어도 모든 재산의 반을 저에게 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숙은 어머님이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다고 말을 하며 받을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아, 거짓말 마, 형. 엄마가 나한테 1원 한 장 안 남길 리가 없잖아. 얘는 남남인데 빗줄인 나한테 이런다고? 말이 돼? 아니, 오빠,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오빠 알거지 되는 거야? 뭐야? 말 좀 해봐. 내가 오빠랑 그럼 왜 만나? 그동안 재산 보고 만난 건데?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한 쌍의 인꼬 같아. 재수씨, 얘랑 당장 이혼하고 새 인생 사세요. 태영이 데리고. 제가 재수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동안 저희 집에 와서 고생만 했죠? 미안합니다. 엄마가 가장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돈으로 보상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엄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이거 아니잖아. 여보, 아니, 저거 전광판 당장 바꿀게.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한텐 태영이가 있잖아. 어? 뭐? 그럼 나는, 내가 미쳤지. 유부남 뭐가 좋다고? 쓰레기 새끼. 갱생 불가야 너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와서? 어머님 재산 반이 다 나한테 온다니까. 이제 와서 여보래? 아니, 넌 이미 기회를 잃었어. 태영이도 버렸잖아. 2년이랑 같이 산다고 나보고 양육권 친권 가져가라며. 넌 아빠 자격 상실이야. 장례 끝나고 소송 들어갈 줄 알아. 이 끔찍한 놈아. 미안해. 아니, 내가 쟤한테 홀려가지고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 겪은 세월이 있는데 그래. 엄마도 우리 이혼은 바라지 않으실 거야. 그러려고 너한테 설마 재산을 주셨겠어? 엄마 봐서라도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그래도 우리 엄마 아들인데. 한심한 자식. 지복을 발로 차는 놈. 넌 재수씨 얼굴 보는 거 자체가 뻔뻔한 놈이다. 나 역시도 너랑은 이제 끝인 것만 알아두어.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아마 돈 없는 남편,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재산반이 나한테 상속된다는 말에 손바닥 뒤집듯 비는 남편이 우스웠고, 그런 남편과 정말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 남편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화가 났거든요. 아니, 너랑 끝이야.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고 싶지 않지만 네가 인간이니? 넌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야. 재수씨, 잘 생각했어요. 저놈도 이제 아무 그늘 없는 데서 고생 좀 해봐야 해요. 평생을 지복을 발로 차는 놈. 한심해.
당신 어머님 때문에 버텼어. 그리고 당신 가족들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진작에 내가 폐기 처분했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산 줄만 알아.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아비 될 자격도 없는 놈. 네 입에서 이제 내 이름 부르지도 마. 그렇게 소란스럽던 장례식이 끝이 났고 전 남편에게 소장을 보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시숙은 제 친오빠처럼 절 살뜰히 챙겨주었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옳은 건가 싶었지만 시숙은 이제 제 행복만을 어머님이 바라실 거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결국 이혼을 해주었죠. 전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단둘이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중간에 남편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겠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시숙께서 본인과도 절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남편을 설득했죠. 이제라도 저와 아들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자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시숙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심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분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의 아들 때문인지 정말 하나밖에 없는 형까지 잃을까봐 무서운 두려움 때문인지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이와 둘이 독립을 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면접 때만 남편을 보여주었지만 아이가 크자 아빠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빠와는 서서히 멀어졌고요. 다행히도 한부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정말 잘 자라주어 지금 Y대학교 생명공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잘 분배해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며 살고 있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시숙과 아들은 종종 연락도 하고 지내기도 하고요. 저희 시숙도 저에겐 감사한 사람이죠. 남편 때문에 만나게 된 인연들이지만 저한텐 그 누구보다도 값진 인연들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맺은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빌게요.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직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벌써 6년 차가 되어갑니다. 그전에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식당 일을 같이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 결국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와는 벌써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20대에 만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장모님과 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동안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모님께서 저를 싫어하시게 된 이유는 아마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았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아내와 함께 식당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 때문에 아내와 장모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었죠. 식당이 잘 운영됐었더라면 장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고 온갖 서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버렸네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분명 빛을 보게 될 날이 다시 한번 오게 될 텐데 장모님은 그런 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제 인생은 실패작이라며 조금도 믿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서운함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벌써 30대 중반이 꺾였는데 무슨 반전을 바라는 거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뛰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할 줄 아는 게 벽돌 나르는 것 말고는 없는 거야? 엄마, 또 시작이에요? 왜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에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이래서 제가 모임 있어도 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만 더 이 사람 속 긁어 놓으면 저는 그때 정말 엄마 얼굴 2번 다시 안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 사위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야. 다른 집안 사람들은 어디서 좋은 사이를 구했는지 죄다 법조인의 의사 집안이거나 아니면 몇십억대 매출을 올릴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사이들 뿐인데 거기에다 대고 내 사이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이나 뛰는 일당직 벽돌쟁이야 라고 어떻게 얘기하니? 남들은 사이가 때만 되면 알아서 여행 스케줄 잡아서 좋은 곳 보내주거나 주말만 되면 비싼 식당 예약해서 몸보신 시켜준다는데 정작 하나밖에 없는 사이라곤 식당 하다가 망해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내가 그때는 못 모르고 너를 저놈한테 시집 보냈다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 또한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빚도 거의 다 갚은 상태라 조금의 여유는 생겼어요. 앞으로 일 좀 잘 풀리면 저도 장모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어느 천년에? 나 세상 떠나고 해줄 작정이야? 저런 것도 사이라고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만 먹고 나가서 자네가 잘하는 하자 보수나 하게. 마당에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 딸 데리고 가서 주구장창 고생만 시켰으면 나한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려면 성공을 하라고. 장모님은 저에게 온갖 막말로 상처를 주셨고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못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처갓댁에 도착한 처형과 마주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자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처형도 제 편을 들어주며 좋게 풀어나가려고 애써주면서 할 말이 있다고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다시 모았습니다. 그렇게 처형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몇 번이나 재차 물어보셨어요. 처형은 준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시키고 싶다며 결혼에 대해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처형의 홍기가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시기에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이냐고 쉬지 않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었고, 사업을 하는데 억대 연봉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억대 연봉이라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초대 자리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처형의 말로는 예비 형님이라는 분이 워낙 일이 바빠서 시간 내는 게 쉽지 않다며 여유 있는 시간이 될 때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장모님의 마음을 안달나게 만들었어요. 하루빨리 예비 형님을 보고 싶어하는 장모님의 기대에 부푼 얼굴을 보고 있는데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들었지? 억대 연봉이란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누구는 억대고 누구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빚에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내 딸만 불쌍한 거지.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야. 지영아, 이러지 말고 이참에 둘이 갈라서라. 네 언니가 분명 좋은 남자 하나 물어줄 거다. 억대 연봉 사업가인데 주변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분명 결혼 안 한 총각이 있을 거야. 내 말 듣고 너희 둘은 여기서 끝내라니까. 너희 둘이 1년 내내 힘들게 일해봤자 얼마 버니? 내가 알기론 연봉 6천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너희 언니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혼자서 1년에 억을 벌어온다잖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알아? 이래서 뭐든지 신중해야 되는 거야. 엄마 말 듣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 해결된다. 이참에 둘이 이혼해라. 엄마, 진짜 계속 그럴 거야?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더 이상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니 미안한데 나는 모임 때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려고. 결혼식 때나 참석하던지 할 테니까 결혼식 일정 잡히면 얘기해줘. 지금도 이러는데 그때 되면 이 사람 대놓고 무시할 거 아냐. 오늘은 내가 엄마 딸인 게 후회스러울 정도야. 아이고, 너희들 안 온다고 했어.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냐? 억대 연봉 사이면 끝난 건데 더 이상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번에 집에 가면 너희 둘의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너는 엄마 말을 들어야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제발 엄마 속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곤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도 말이 아니었네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연봉을 억대나 벌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장모님과의 관계에 회복은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자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다며 실망을 많이 했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힘겹게 일어나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안아주었지만 모든 건 제 잘못이라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도중 집 앞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더니 아내와 손을 잡고 있던 제 아들을 장모님이 억지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해 급하게 차에서 내려 2 사람에게 다가가 중간에 끼어 울고 있는 아들을 제 품에 안은 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여쭤보자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셨어요. 장모님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아내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분명 저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장모님께 뺨을 허용했을 테고 아이한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뻔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질 뻔 했었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받는 상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내와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장모님 집안의 사이가 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장모님께 대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온 줄 아나? 내 딸 인생 살리고 싶어서 왔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자식 잘못되는 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자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발버둥 친다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언제 가난해서 벗어날 건데? 평생 벽돌만 쌓으면서 모래나 퍼나르며 살 거야? 제대로 된 기술 하나 없는 주제에 내 딸을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왜 시집을 보냈는 줄 알아? 처음에는 젊으니까 패기가 있어서 같은 또래들보다 철 좀 든 것 같아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쉬지 않고 허우적만 거리고 있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실패작에 불과했어. 불량품은 반품하는 게 맞는 거야. 내 딸이 뭐라는 줄 알아? 너랑 똑 닮은 자식 때문에 이혼은 절대 못하겠단다. 그래서 내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데 어쩌겠어? 힘으로라도 해결 봐야지. 그때 마침 자네가 나타난 거야. 어쩔 거야?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나는 내 딸을 다시 데려갈 테니 너는 네 자식 데려가라.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엮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번뿐인 내 딸 인생 절대 망치고 싶지 않다고. 애지중지하며 힘들게 키워냈는데 너한테 시집간 이후로 고생만 하고 있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딸은 데려가지 못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각자 인생 살아가도록 해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은 분명 찾아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저도 다 계획이 있는데 장모님이 이러실 때마다 저도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고 지영이는 제 아내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그만하자. 나 더 이상 엄마 딸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엄마 딸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가족이 있고 시부모님한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귀한 아들이라고.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취급받은 거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 엄마가 하는 행동 똑같이 내가 시부모님께 받는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을 것 같아? 나는 남자가 능력만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입에 풀칠만 해도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엄마 딸로 태어난 게 너무 후회스럽고 앞으론 나에겐 엄마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아. 우리 이사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내는 울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토해냈지만 장모님은 듣지 않았어요. 무조건 저와 아내의 사이를 끊어내기 위해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아내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좋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막말을 퍼붓고 있는 장모님께
등을 보였어요. 저에게 더는 들을 필요 없다며 아이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모님은 절대로 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려는 사이 장모님은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 아내와 이혼하라며 결국 제 머리채를 잡아챈 뒤 사정없이 흔들으셨어요. 결국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지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사돈성에 안 산다고 해서 어떻게 머리채를 잡을 수 있냐고요? 제가 며느리 머리채 잡고 쥐 잡듯이 막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 몰라요? 며느리가 사돈을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건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건데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끝까지 사돈이 잘났다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요? 방금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예비 사이가 조만간 인사하러 온다고 하던데 그 전에 우리 법정에서 보면 될까요? 내 아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들과 사돈의 그 손버릇에 대한 처벌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손해볼 것 같나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아들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사돈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가할 겁니다. 이런 집안이라는 걸 예비 사이가 알게 된다면 억대 연봉은 물 건너 갈 것 같은데요? 장모님은 그날 처음으로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작 당사자의 말은 조금도 듣지 못했다면서 저한테 확실하게 사과하라고 더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으신 장모님의 행동이 결국 저희 부모님의 화를 더 키우게 되었고 저에게 무력을 가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장모님은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셨고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억대 연봉의 사이를 잃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저에게 억지로 용서를 구하신 뒤 더 이상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장모님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자 제 아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위로를 해 주셨네요. 부모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장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고 찾아오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났을 때 처형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 형님의 인사 자리가 있을 예정인데 올 수 있겠냐는 질문에 아내는 힘들 것 같다고 처형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었죠. 처형도 어느 정도 집안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희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모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고 자리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큰일을 벌릴 생각도 없으니 자리만 채워달라는 말을 하셨죠. 아내는 제 핸드폰을 뺏은 뒤 가지 않겠다고 설명했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많이 다르셨습니다.
침착하게 저희 기분을 헤아린다는 듯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 장모님의 모습에 처음에는 흥분했던 아내도 조금씩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죠.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처되는 어떠한 말들도 입 밖으로 뱉지 않을 거라며 인원수만 채워주길 바라셨어요. 저희는 장모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예비 형님의 초대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 때문이기보단 처형 보고 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예비 형님의 초대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약속 당일, 아내는 아이와 함께 먼저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날 생각보다 일이 좀 늦게 끝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현장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저와 함께 일을 하던 직원이 제 차로 달려와 다급한 표정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서둘러 현장으로 다시 가주길 바랐어요. 알고 보니 저와 같이 일하시던 팀장님께서 제가 오늘 약속이 있다는 말에 먼저 보내주셨는데 혼자서 일을 하시다가 벽돌이 무너져 내려 그 밑에 깔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장에 가니 상당히 크게 다치신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구조대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했지만 워낙 정신없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핸드폰도 차에 놓고 와서 연락하는 걸 아예 까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차에 도착했을 때 아내에게는 수십 통의 전화가 왔었고 서둘러 다시 전화를 걸자 장모님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졌다며 초대 자리가 꽤 진행이 된 상태라 서둘러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설명한 뒤에 곧장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들러서 씻고 옷을 갈아입기에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복을 입은 채 처가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며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장모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제 모습을 보시자마자 경악을 하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먼지로 뒤덮인 작업복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왜 옷에는 피가 묻어 있어? 머리는 땀에 쩔어서 안전모에 눌려있는 모습에 얼굴에는 먼지가 가득 묻어 있고 거기에다가 쉰내까지 나는데 지금 그 꼴을 하고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거야? 당장 나가.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자네가 이러니까 내가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라고. 대충 들으셨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작은 방에 제 옷이 몇 개 있으니 서둘러 씻고 환복한 다음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지금 술을 좀 드신 것 같으신데 일단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침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서둘러 준비할 테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자네는 언제까지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거야? 작은 방에 있는 옷들도 전부 다 작업복 아니야? 쓸데없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장모님은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저에게 더럽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방에 있던 식구들이 전부 다 현관 쪽으로 걸어왔는데 제가 일부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며 갑자기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순간적으로 집안의 공기는 정적이 흘러버렸네요. 한쪽 뺨으론 성이 안 차셨는지 반대쪽 뺨까지 올려 붙이셨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장모님을 밀친 뒤 먼지투성인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넋이 나간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당장 나가라며 난리를 치셨고 처형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장모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술을 한 차례 드신 상태셔서 그런지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들 그만하라고 주방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친 예비 형님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왔고 모두가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터벅터벅 걸어 나오시더니 장모님 앞에 떡하니 멈춰 섰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예비 형님의 분위기를 살피던 장모님이 왜 그러냐고 어색한 말투로 한마디 하는 순간 갑자기 예비 형님이 장모님의 뺨을 올려 쳤고 너무 놀란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막노동하면 그런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보잘것없는 놈이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었겠네? 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고 막노동하면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 놔! 나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억대 연봉인 나를 사이로 얻고 싶으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막노동하셔서 힘들게 벌어모으신 돈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예비 형님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이미 눈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장모님이 저한테 보였던 행동이 예비 형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갖 물건을 전부 다 집어 던졌고 처형이 정신 차리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예비 형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인어른과 제가 가까스로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난리를 치는 예비 형님이 진정될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 한참 동안 버티고 있자 그제서야 모든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과 예비 형님이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려서 넋이 나간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고 방문을 열었을 땐 예비 형님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네요. 아내는 정신이 나간 장모님을 방 안으로 모신 뒤 저희는 집안 정리를 끝낸 다음 예비 형님이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자 그제서야 눈을 뜬 예비 형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본인이 왜 처가댁에서 자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과거에 예비 형님이 자기 아버지가 처가 식구들한테 저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었는데 그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저희가 알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버린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는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께선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예비 형님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쪽으로
피해받은 부분들을 해결하셨어요.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은 술만 먹으면 손버릇이 안 좋기로 회사 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했었어요. 저 형이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몰랐었지만 장인어른과 술잔을 주고받다가 주량을 넘어서면서 본인의 이성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였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그렇게 억대 연봉이었던 예비 형님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형은 2번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처가댁에 발도 붙이지 않고 있지만 반대로 장모님이 사위는 저 하나뿐이라면서 저희와 다시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이유는 제가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들로 사업을 차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억대 연봉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아파트 줄눈 시공과 방충망 설치, 그리고 에어컨 청소 설치까지 하다 보니 지금 현재 하루가 모자랄 정도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아 매일 웃으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모님은 제가 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 성공할 줄 알았다며 인정을 해주시고 있지만 아내와 저는 그런 장모님의 가식적인 모습에 더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장모님과의 인연을 아예 끊어낸 상태입니다. 막노동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시던 장모님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힘들게 다시 일어난 만큼 저희 가족이 언제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여러 환경에서 지금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항상 몸조심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원하시는 걸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이며 지금 현재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시모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려 했다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그리고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이 시모 본인을 늪에 빠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 모두가 모인 적이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골반에 염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지만 날이 갈수록 골반 염증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 집안은 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시모까지 살펴드릴 여건이 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아주버님은 요양원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골반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니 외부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요양원만큼은 절대로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갑자기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자식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던져 버리겠다는 거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이 집 놔두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겠어? 아, 그럼 어떡해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 모두가 일 때문에 엄청 바쁜 거 알면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요. 시설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 일단 몸이 좋아질 때까지는 거기에 잠깐 계세요. 나중에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힘드실 정도로 안 좋으신데 제때 관리 못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제 말 들으시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자주 뵈러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소용없다니까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죽어도 싫다면 이 집을 저한테 주시던가요. 우리 집은 넓지가 않아서 어머니를 모실 만한 공간이 안 되잖아요. 이 집 저한테 주시면 이 사람 일 그만두게 하고 평생 어머니 모시라고 할게요. 제 조건이 마음에 드시면 수락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집을 주시면 저희가 들어와서 살고 그게 싫으면 요양원 직행인 거죠. 선택하세요. 저한테 이 집 주시고 이 사람한테 도움 받으실래요? 아니면 요양원 가실래요? 장남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길 원하는 거죠? 당연히 장남인 네가 나를 모셔야지. 요양원이 웬 말이니? 내가 이 집을 너한테 주면 정말 큰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나를 전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거니? 아휴, 당연하죠. 저희도 희생한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 집 저희한테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운데 방도 많으니까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면서요.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모시겠다는 거고 그 대신 이 집 명의는 이 사람한테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 일 바로 그만두고 평생 어머님 옆에서 보살펴 드릴게요. 나이 먹고 병들면 재산이 많이 있어도 옆에서 함께 있어줄 가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상황을 조율해서 같이 지낼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나도 항상 느끼는 거였지만 그 양반 세상 떠나고 이 집에서 혼자 사는 몇 년간 정말 많이 우울했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내 옆에서 함께만 해준다면 앞으로 바랄 게 뭐가 있겠니? 그럼 언제 올 수 있는 거니? 이왕 말 나온 거 최대한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5억짜리 집을 그냥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세요? 저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래서 장남은 다르다는 거야. 뭐든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판단 능력이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잖니.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15억짜리 집을 주던 내 전 재산을 주던 그게 뭔 상관이냐? 돈은 탐이 나는데 정작 네 어미를 보살펴줄 마음은 없으면서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볼일 끝났으면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시모는 요양원이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는지 아주버님이 모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수락했어요. 15억이나 되는 집 명의를 바로 넘겨주겠다며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남편은 절대로 아주버님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시모는 마음을 굳혀버린 듯 보였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남편은 형님네회를 따로 밖으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주버님의 결정을 말리려 했었죠.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도
집이 넘어가는 걸 순순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예전에 형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집이 휘청거렸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 많은 돈을 아버지가 어떻게 갚으셨고 힘들게 가정을 일으켜 세운 거 옆에서 전부 다 봐왔으면서 엄마한테 그 집을 달라고 해? 그럼 네가 어머니 못 살펴 드릴 거냐? 그거 아니잖아. 너희 형수가 일까지 그만두고 애들 보면서 우리 어머니까지 살펴 드려야 해. 그럼 이 정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하지 않을 거면 쓸데없이 내 계획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얼굴 붉히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아주버님은 남편과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에게도 계속 설득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을 하려 했지만 시모는 이미 남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상처만 남은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몇 번이나 시댁에 찾아가 시모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시모의 마음은 완강했었고 집 문서가 아주버님의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형님 내외는 전에 살던 곳을 정리하고 정말로 시댁에 들어와 시모를 보살피며 살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불평불만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길래 남편과 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런데 항상 저희 부부가 느끼고 있었던 불안함은 예상한 대로 터지게 되었고 어느 날 형님 내외가 시모를 모시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지수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며칠간만 저희 어머니 좀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볼 일이 좀 있는데 집사람을 데리고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 혼자 집에 방치해둘 수 없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며칠 정도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어차피 다음날이 주말이라 그게 상관없잖아요. 나도 이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잘 됐네.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닌데 다들 왜 표정들이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적어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도 생각해 주려 하지 않죠? 개인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턱대고 찾아오면 저희도 난감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일정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받아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너 어머니 앞에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주버님,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찾아와선 어머님을 떠밀듯 밀어내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희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미리 전화 한 통만 줬더라도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죠. 장남이라고 어머님 모신다고 집까지 가져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남아있는 방도 없고요. 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머님을 편하게 모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 설명 드렸을 텐데요. 저희는 모시는 거 반대한다고요.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장남인 아주버님한테 모든 게 다 돌아가는데 뭐하러 어머님을 모셔요. 제 입장도 똑같으니까 그만 살펴가세요. 어머,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동서네만 노력했어?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 같아? 동서 모르게 우리도 정말 많이 챙겨드렸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머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아예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어요? 저 말은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 알지. 그네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몸이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해결해주고 가기도 했었다. 너무 안 좋게만 보려 하지 말고 서로 가족이면 이해하고 조금씩 배려하면 충분히 좋은 가족 관계가 형성될 텐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입구 막지 말고 좀 비켜라. 힘들어 죽겠다.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밀친 뒤 집 안으로 무작정 들어왔어요. 형님은 시모를 부축해드리면서 소파에 앉혀드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 내외는 아예 남편을 무시했고 시모는 힘들어 죽겠다면서 소파에 눕더니 저에게 방 하나 정리해달라며 배까지 고프다고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주문을 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데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뻔뻔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형님네한테는 눈치만 보면서 저희 부부한테는 막대하는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었죠. 그래서 참아왔던 불만들을 터뜨리려 하는데 남편이 흥분한 저를 붙잡곤 진정하라며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보내길래 짜증이 난 상태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모를 모시러 오겠다는 말 한마디 남겨둔 채 서둘러 돌아갔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요일 형님 네가 시모를 모셔가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안 좋은 감정을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일찍 오겠다고 분명 약속을 했는데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형님 네가 저희 집에 올 생각을 안 하길래 전화를 해본 순간 저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고 남편도 몇 번이나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그날 출근을 하지 못했고 시모를 모시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미 틀린 번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시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는지 형님네한테 계속 전화해보라고 했지만 이미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안에 있는데도 없는 척 할지도 몰라 계속 초인종을 눌렀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누군가 짜증을 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온 사람은 형님이 아닌 처음 보는 여성분이었어요. 아이, 누구신데 왜 남의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기, 여기가 그쪽 집이라고요? 여긴 저희 엄마가 계속 살고 계셨던 집이었는데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잠깐 집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나 참, 그쪽이야말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집을 부동산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정식적인 절차 밟고 이사 온 입주민이에요. 그쪽 집안 사정이 어떻든 저는 돈을 지불하고 이 집을 구매한 거라고요. 이삿짐 정리하느라 온몸이 쑤셔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부터 피해주지 말고 그만 가세요. 현관문이 다시 닫히자마자 시모는 형님네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네가 시모를 저희 집에 잠깐 맡겼던 건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넘긴 그 집이 이미 처분이 끝난 상태였고 주말에 이사를 오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해서 주말이 되기 전날 시모를 저희 집에 모시고 온 거였어요. 아주버님의 계획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되자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에 경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미 법적 서류상 시모의 집은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해보길 권했어요. 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게 되자 남편은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시모에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왜 엄마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제가 형한테 집을 넘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라는 거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형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왔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요양원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저희는 일부러 땡전 한 푼 안 받았는데 왜 제가 엄마를 모셔야 하냐고요. 그동안 뒤에서 힘들게 챙겨드리고 이 사람이 집안일까지 다 했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었어요? 형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형수님은 말로만 했지. 실질적인 거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장남이라고 저희와 차별하더니 결국 형은 엄마를 버리고 15억만 챙긴 뒤 사라져 버렸네요. 그거 전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돈 얼마나 있어요? 남아있는 돈까지 저번에 다 줘버렸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다녀오는 대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길래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전부 다 탈탈 털어서 큰아들한테 줬거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으니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요양원 들어가세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삶에 지장이 생기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서 더 이상 피해 주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절대 싫다.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눈치 보이고 잘 따르지 않으면 해코지 한다는데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길 왜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이 집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날 책임져라. 너도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시모는 요양원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희 부부 앞에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들에 많이 답답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저를 불러 세우더니 계속 배가 고프다며 밥상 좀 차려달라고 보챘습니다. 남편과 제 속이 뒤집어진 건 알면서도 시모는 배고픈 게 우선이었는지 밥 달라고 짜증을 내길래 그런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대충 차려드린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주버님한테 반복해서 전화를 했지만 핸드폰 전원은 계속 꺼져 있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죠. 그렇게 시모는 장남에게 전 재산 15억 집을 뺏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맨몸으로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지내다 보니 서로가 주고받게 되는 말들 또한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할 도리 다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본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가며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고 시모는 힘들게 차려드린 밥상을 뒤집어 엎으며 저에게 밥그릇을 던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너희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어준 거냐? 지나가는 거지도 안 먹겠다. 당장 다시 새로 차려내와라.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애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일도 바쁜데 회사에 눈치 봐가면서 남들보다 일찍 퇴근해서 애들 챙기고 정신없이 저녁 차려드렸으면 그냥 드시면 되지. 애들 밥 먹고 있는데 밥상을 엎어야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 지금 거의 한계까지 도달했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괜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제가 해드리는 거 그냥 드세요. 어머님이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신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정말 못 참아요. 한 번만 더 애들 보는 앞에서 밥상 엎으면 그땐 어머님이고 뭐고 없다고요. 내가 이래서 너를 싫어하는 거야. 하늘 같은 셰미한테 대들기나 하고 항상 무시하니까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급이 안 맞아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나는 항상 고기 반찬 올려놔야 하고 밥도 매일 새 밥으로 내어줘라. 반찬 가지수도 매일 바꿔서 10개 이상씩 준비해주지 않으면 입에 대지도 않을 거다. 아, 그래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저야 밥상 안 차려드리면 속 편하죠.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드시던지 아니면 그냥 굶던지 알아서 하세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황이 생기자 저도 너무 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아이들은 저와 시모가 뒤엉켜 있는 상황을 보곤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걸 몇 번 피한 적은 있었는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시모는 전 재산 잃고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도 저를 막대하려는 행동들에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었고 시모와 한바탕 싸우는 사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끄는 모습을 보자마자 시모를 밀친 뒤 저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맥없이 넘어진 시모는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런 삶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란 시모는 남편한테 애원을 했지만 이성을 잃은 남편은 더는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시모의 행동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독거노인용 10만 원 사글세 있냐고 물어보았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아픈 골반을 질질 끌면서 기어와 남편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어요. 너 정말 네 어미를 이 집에서 내칠 생각이니?
독거노인용 사글세빵이 웬 말이냐? 엄마가 그런 곳에서 살려고 너를 힘들게 키워온 줄 알아? 엄마가 지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으면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애엄마 머리 좀 보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밥상까지 뒤엎어버리고 그릇까지 전부 다 깨져서 바닥이 이게 뭐예요? 엄마가 형한테 사기를 당해서 15억짜리 집을 뺏겨놓고 왜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요?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요. 혼자 병들어 세상 떠나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마음 같아선 지금 바로 밖으로 내치고 싶은데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10만원짜리 사글세빵 정도는 구해드릴게요. 먹을 것도 가끔 넣어드릴 테니 가족의 품에서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엄마 때문에 저희 가족이 무너지는 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남편은 그날 난장판이 된 집과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노인 혼자 지낼 수 있는 제일 저렴한 집을 알아봤어요. 시모는 잘못했다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끝내 남편은 시모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해드렸고 단칸방에 들어가게 된 시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냐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남편은 결정을 내렸는지 시모를 두고 뒤돌아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형님 내외는 저희가 손을 써보기도 전에 이미 해외로 잠적해버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지만 저희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솔직히 얼굴 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발만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원룸으로 보내버렸겠어요.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은 그 돈조차도 아깝다며 자식 말을 듣지 않아 생기게 된 일이니 혼자서 감당하게 놔두라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부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